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저 수학학원 수학 강사 박상빈입니다. 네,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입학 테스트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입학 테스트 신청하실 때 그냥 원하시는 선생님을 딱 지목하셔서 적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입학 테스트 없이 그냥 바로 신청을 원하시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 반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면은 입학 테스트 생략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런 선생님 딱히 원하지 않고 그냥 일단 입학 테스트를 보고 싶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대학은 수능형 학생을 원한다입니다. 이게 어떤 내신을 포기하라는 얘기 또는 수능만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저 대학 갈 때만 해도 반에 딱 나뉘었어요. 대학을 내신으로 갈 친구들, 그리고 대학을 수능으로 갈 친구들, 대학을 포기할 친구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눴는데, 네. 이제 그런 구별이 의미가 없다라는 걸 오늘 좀 근거를 들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고2, 고3 학부모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네. 혹시 그러면은 그 밑에 동생,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할 얘기는 지금 현행 고1들, 그리고 그 밑에 학생들을 위한 그런 설명입니다. 그래서 고2, 고3들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교육과정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큼지막한 변화들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내신에서의 5등급제, 그리고 수능에서의 시험 범위가 변했죠. 그렇죠?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선택 과목들이 없어지는 쪽으로 변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아시다시피 이미 시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좀 과도기 중이었고 이제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두 가지 수능 시험 범위가 변경되고 그 다음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뀐 그 얘기를 부터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된 도미노들을 한 번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신의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신의 5등급, 9등급에서의 5등급으로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은 위에 있는 게 기존 9등급제에서 1, 2, 3, 4등급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변경된 내신 5등급제인데 1등급이 10%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 4%에서 10%로 변경이 되었는데, 그래서 기존 9등급 다 합했을 때, 1등급과 2등급을 합했을 때 11%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살짝 1, 2등급 합친 것보다 모자란 정도로 1등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등급, 4등급까지 했을 때 4등급 절반 정도까지가 지금의 2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강 보시면 옛날 1, 2등급이 지금 1등급이고 옛날 3, 4등급이 3, 4등급에서 한 4등급 절반 정도가 2등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방식이 세부적으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학생부가 이렇게 표로 하나 있고 그 밑에 줄글로 된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표의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비고란에다가, 그러니까 교육과정상의 운영상 특이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표 안에 기재되도록, 그리고 나머지 세특 이런 부분이 대학 입시에서 미반영되기로 했거든요. 이따가 얘기를 할 거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냥 등급만 나오는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옛날처럼 등급만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성취도별 분포별, 그러니까 A라고 불릴 만한 애들이 어디까지였는지, B는 어디까지 줬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커트라인이 기재되게 되도록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과목 평균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수강자 수 몇 명이나 들었는지, 그 다음에 추가 제공 자료들을 다 덕지덕지 붙여놓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량평가를 넘어서 이제 정성평가로 바꾸겠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조금 더 학생부를 꼼꼼히 보도록 하겠다. 이런 느낌이죠. 왜 그러냐면 고교학점제에서 어쨌든 학생들이
대학처럼 본인이 신청하고 싶은 과목을 듣게 하겠다 이런 취지였잖아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각 과목별로 인원수가 상당히 달라지고 그리고 학생들의 질도 상당히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표에서 잘 안 보여주셨을 테니까 일단 표준 편차가 삭제됐습니다. 왜냐면은 과목 수강생 수가 너무 적으면 이거 과목 듣는 수강생이 너무 적으면 표준 편차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대신해서 이제 수행평가 비중이라던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컷, 2컷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특 기재가 축소되었습니다. 왜 축소됐냐면 대학에서 안 볼 거예요, 이제. 네, 대학에 입시할 때 수시에서 이제 안 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 세특,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 했었는지, 이 친구가 과학은 어떻게 했고, 수학은 어떻게 했고, 국어는 어떻게 했었는지가 조금 더 강화가 됐고요. 그래서 대입에서의 미반영 항목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폐단이 있었다고 교육부에서 판단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같은 걸 쓸 때 챙겨야 될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도 해야 되고 그냥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 동아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개설해서 한다든지 아니면은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어디다 맡겨가지고 네, 약간 챗GPT 같은 거 돌려가지고 네, 그거에 맞게 소설을 써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플러스 알파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재 발명교육 실적 같은 거를 대입 때 안 보기로 했고 자율 동아리도 안 보기로 했고 그냥 동아리는 봅니다.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 자기가 알아서 만든 동아리들을 안 본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개인별 봉사활동을 안 보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 경력, 외부 수상 경력이죠. 그 다음에 독서 활동이 있긴 합니다. 그 대입에 들어가는 항목이 따로 이제 있고 거기는 권수가 정해져 있고 그 플러스 알파 되는 독서 항목들을 안 보겠다. 네. 그래서 굉장히 간소화된 느낌이면서도 교과목별로 정량평가에서 정성평가로 넘어가서 좀 더 학교 수업에 성실해라.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에서의 변별력이 약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줄어든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구간별로 줄어든 것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상위권 대학은 일찌감치 내신이라는 지표에 대한 필터를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따로 불러서 면접을 본다든지, 아니면 불러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시킨다든지, 그런 2차, 3차로 필터를 뒀었죠. 그러니까 이게 내신이 여기에 있는 뭐 낙생고에 있는 5등급이랑 저기 어디 제 모교가 마포구인데 마포구에 없어요. 좀 더 강서구에 있습니다. 네, 거기에 있는 5등급이라든지 그런 애들은 좀 천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신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할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도 보고 뭐 면접도 보고 불러가지고 문제도 한번 풀어보게 시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필터가 저는 조금 더 심화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더 후반부에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필터로서는 수능 최저가 있겠고 그러니까 수능은 전국 단위니까요. 그 다음에 논술이 있겠고 구술 면접 얘가 말하는 게 어떤지 실제로 자기가 생기부에 쓴 거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거가 필터로 작동을 했었는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라는 필터도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신에 관련한 건 정량에서 몇 등급인지에서 정성으로 그러니까 얘가 무슨 과목을 선택해서 요 안에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몇 위 정도를 차지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조금 더 대학에서 고생을 하게 됐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내신이 변별력이 약화가 됐구나. 그 말인즉슨 상위권 대학에서는 내신은 당연히 깔고 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내신을 못 챙겼으면은 보지도 않겠다. 뭐 그런 전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러니까 내신을 잘 받는 거는 디폴트가 되었다. 이제 그러니까 내신을 잘 본다고 해서 내신형 학생, 그러니까 수능을 더 잘 봤다고 해서 내신보다 수능에 특화되었다고 수능형 학생이 아니고 내신은 이제 당연히 잘 받아야 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1등급, 내신 1.0, 올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은 조금 희소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까지는 내신을 판단할 때 1.2, 1.3, 1.4 이렇게 소수점을 하나 단위로 했잖아요. 근데 소수점 2개 단위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1인지 뭐 1.02인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제가 해드릴 얘기는 수능에서의 변화입니다. 일단은 수능에서 좀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일단 처음으로 실시되는 문이과 통합수능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통합수능으로 실행되긴 했는데 선택 과목에서 얘가 이과인지 문과인지가 대충 판가름이 났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적분을 선택하면 얘는 이과구나. 확통을 선택했으면 수학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다 삭제되고 선택 과목이 특히 지금 고2, 고3이 보는 미적분과 기하, 그러니까 바뀐 교육과정에서 미적분 2랑 기하가 수능 과목에서 미반영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들이 보는, 그러니까 소위 문과 학생들이라고 부르는 학생들이 시험을 치는 수원, 수투, 확통 요 세 가지, 그러니까 바뀐 이름으로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 1, 그리고 확률과 통계, 그러니까 이렇게 세 과목을 수학에서 보기로 했고요. 좀 다른 과목 얘기도 할 거예요. 국어라든지 과학, 사회 이런 얘기도 좀 할 건데 통합과학, 통합사회를 그냥 문이과 상관없이 다 이제 보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을 잘하니까 과학만 봐야지, 뭐 과학만 2개 선택해야지,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과학 하나 보고 사회 하나 볼 건데 요것들이 다 고1 과목이에요. 고2, 고3 과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1, 2, 화학 1, 2 이런 게 있긴 한데 내신에서만 있고요. 이제 고1에서 봤던 그 과목을 그대로 수능에서 본다. 네. 그다음에 이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학 시험 범위가 축소되었는데 요게 말이 많습니다. 지금도 말이 많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대한수학회에서 그냥 대놓고 성명을 한번 냈죠.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죽이려는 거냐. 그러니까 문이과 통합이 말이 문이과 통합이지 이거는 이과 수학을 깔아 뭉개겠다는 거다. 네,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벡터를 모르고 애들이 공대에 진학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서울대 교수님들이 한번 그 벡터 그리고 미적분에 대한 그 고등학교 커리큘럼을 다시 대학 와서 가르치겠다고 그 책을 한번 낸 게 있어요, 옛날에. 그거를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써져 있었던 성명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네. 그래서 분노가 아주 느껴졌었는데, 제가 수학과 출신인데, 그 교수님들이 좀 얌전하시거든요. 수업할 때. 그래서 되게 샤이하시고, 말도 잘 안 하시고, 학생들이랑 보통 경영대 교수님들이면 학생들이랑 잘 친해지는데, 수학과 교수님들은 그런 게 없으세요. 그냥, 화도 잘 안 내시고, 애들이 문제 잘 못 풀면 되게 속상해하시고 그런 교수님들인데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 성명서에서 너무 분노가 느껴져가지고 이런 교수님한테 이런 측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근데 그 교수님들이 문제는 이제 대학에서 이제 논술을 보는 출제위원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뽑는 그런 기준을 세우는 그런 분들이니까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수능을 보시면은 변별력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이 변별력이 약화됐는데 수능도 변별력이 약화된 거예요. 2개 다 약화가 됐죠. 그래서 상위권 대학의 경우는 이미 최저 기준, 그러니까 수능에서의 최저 등급이라는 어떤 필터를 갖고 있었는데 다른 전형에서도 플러스 알파라는 그런 필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필터가 2개밖에 없죠. 논술하고 구술 면접.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얘를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게 하고 불러가지고 얘를 실제로 말하게 시켜보는 그런 필터만 남았습니다. 이제 수능이라는 필터가 좀 더 넓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공별로 심화 지식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이 필터가 2개뿐만이 남은 게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필터가 이렇게 낄 거거든요. 근데 그 필터가 뭐냐면 고등학교 때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혹시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거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한 90%, 95%의 학생들은 꿈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 본 바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애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전에는 그냥 나름대로 뭔가 하고 싶은 게 다 있을 줄 알았거든요. 되게 나이브한 생각으로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 반 케이스인데 저희 반 되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그냥 생각 없이 제가 볼 때 생각 없이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태어난 김에 산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2명 정도 있었는데 그 둘끼리 정말 재밌게 맨날 붙어 다녔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중3 되고 고1 되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재미삼아 물어봤어요. 너 그만 뭐 할 거냐? 대학 가가지고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 대학을 가고 그 다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되게 한 5초 동안 고민하다가 생각을 아직 안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1인데 그러니까 이게 너 그러면은 뭐 장래희망 같은 거 쓸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런 거 쓸 때 아무 생각도 안 해봤어. 그때는 그때 바뀌었고 진심이 아니었대요. 그냥 어떤 강요된 외부에서 좋다니까 그러니까 강요됐다고 누가 이제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너 이거 해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본인의 주관이 없었대요. 그냥 이게 좋아 보이니까 요거 할까? 안 땡기는데 저거 할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되게 뷔페식으로 그렇게 장래희망을 골랐던 기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솔직한 거죠. 그건 저는 되게 높게 평가했습니다. 너 진짜 솔직하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른 친구들도 그런지 저희 반 모든 학생들한테 뭐 하고 싶니라고 물어봤는데 2명이 파일럿이 나왔고요. 1명이 경찰이 나왔고 1명이 아모레 퍼시픽에서 화장품 설계를 하고 싶다. 이게 나왔고 나머지 학생들은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였어요. 근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생각한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애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다가 애들이 좀 잘못됐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저 자신을 좀 반성을 해봤습니다. 나는 고1 때 이때 어땠나?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고1 때까지 음악을 하고 있었어요. 저번에 제 설명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그렇게 안 생겼지만 제가 원래 음악으로 대학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였냐면 고2 말까지였거든요. 제가 반골 기질이 되게 세요. 그렇게 안 생겼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좀 수학 잘하게 생겼고 민둥민둥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골 기질이 세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놓고 개긴 게 아니라 저는 부모님 말씀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하고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런 학생이었어요. 되게 무뚝뚝하고 그런 아들이었는데 지금도 살짝 그런 기질이 있는데 최근에 어버이날 그런 거 있었어도 좀 무뚝뚝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께서 저를 낳으셨을 때 아들이면 피아노를 시켜야겠다 이러고 피아노를 시키신 거예요. 이제 무작정. 그래서 제가 덩어리일 때, 아기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덩어리일 때부터 그냥 피아노를 시켜가지고 아버지가 아니 무슨 3살짜리를 피아노를 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첫 번째 피아노 학원이 진 피아노 학원이었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때가 2번째였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자아라는 게 있을 때쯤, 영혼이라는 게 있을 때쯤 그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그게 2번째 학원이었던 거예요. 제 기억엔 첫 번째인데.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파고들려고 하니까 어머님께서 하지 마! 이러셨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5남매예요. 제가 첫째고 이제 밑에 다 딸이거든요. 둘째, 셋째, 그러니까 저는 번호로 부르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번호로 불러요. 2번, 3번, 4번, 5번이 다 딸이에요. 저만 아들입니다. 하나 있는 아들이 장남인데 음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머님 입장에서 이건 좀 아닌데 싶으셨던 거죠. 본인이 시키셨지만 그건 취미이길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반골 기질이 도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음악을 하기로 했어요. 그게 고2까지인데 고2 때 어머님이 포기하셨어요. 음악해. 그래 음악해. 라고 하시니까 그때 또 반골 기질이 든 거죠. 음악을 하지 말아야겠다. 네. 근데 그때 그럼 뭐 하지? 그러니까 저도 그때 그러고 있었어요. 고2 때까지 이제 고3 올라가는 겨울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저희 반에 준혁이라는 친구가 얼마 전에 준혁이라는 친구를 만나고 하는데 결혼한답니다. 이제 그때 막 놀리면서 서로 그렇게 컸던 사이인데 저는 이러고 있는데 결혼한다고.
갔다 왔는데 그 친구랑 되게 친하면서도 라이벌 관계에 있었어요. 일단 비슷하게 좀 생겼고 그 친구는 수학을 엄청나게 잘했는데 제가 음악을 잘하는 거에 좀 부러워했어요. 반대로 저는 음악을 잘했지만 그 친구가 수학을 잘하는 것에 대해서 뭐 좋은 대학 가겠네 이러고 있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되게 상부적인 그런 관계였는데 그 친구가 악의가 없어요. 악의가 없고 그리고 되게 솔직한 스타일이고 그리고 본인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해를 못하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을 가르칠 수는 없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잘했던 친구들은 애들을 못 가르쳐요.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지? 그래서 다시 읽어주고 끝내고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저를 쓱 보면서 어우 수학 잘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7등급이야. 그러니까 9등급 중에서 7등급이면 그래도 8등급, 9등급이 있으니까 그렇게 못한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8등급, 9등급은 예체능 겁니다. 그러니까 7등급은 펜을 잡은 친구들 중에서는 가장 못하는 수치예요. 왜 7등급이지? 그래서 좀 자존심이 상했던 게 그때는 이과가 수학이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미적분도 있고 기하도 있고 뭐 적분과 통계도 있고 이랬었으니까 아니 기하는 6등급인데 이렇게 좀 자존심이 좀 상했었어요. 왜 7등급이라고 하지? 다른 건 6등급인데 그게 그거죠. 사실 그게 그건데 근데 그 이후로 한 번 더 긁혔던 게 요즘 말로 긁혔던 게 이 친구가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도 수학을 못해요. 이 친구는 수학이 아예 8등급이었어요. 근데 잘하고 싶었던 애였던 거죠. 근데 일단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얘가 7등급, 6등급이니까 나의 심정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지 저한테 물어보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알려줬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알려줬는데 그 준혁이라는 친구가 앞에 지나가면서 저걸 아는데 왜 6등급이지? 이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저 그때 정말 제대로 삔또가 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새끼보다 수능을 잘 봐야겠다.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그래요. 한번 확 돌면 그때 스위치가 탁 하고 켜집니다. 아들 키우시는 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들이라는 그 종자는 스위치가 켜지냐 안 켜지냐로 애가 180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에 꽂히면 엄청 하다가 또 한참 안 하다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일단 다른 성별이고 내가 낳았지만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어머니도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진짜 아들은 진짜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아들을 잘 모르겠다고. 네, 그렇게 애들을 5이나 낳아놓고도 아직도 잘 모르시겠대요. 하여튼 그러셨는데 저는 그때 핀도가 제대로 상해서 준혁이보다 수학을 잘 봐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수학만 16시간씩 해가지고 갑자기 진로도 수학과로 바꾸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다행이었던 게 다른 과목들이 성적이 좀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어나 과학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이 좀 없었던 상태였는데 그래서 가능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수학만 16시간을 이렇게 시키진 않아요. 그러면 성격 나빠집니다. 애들 버려요. 애들 성격 버려요. 사회성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공별 심화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얼마나 좀 저한테는 좀 가혹한 소리냐면 고1 때부터 전공 정해놔 이 소리거든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라고 하면 조금 착한 얘기가 되는 거고 애들한테 진로를 이른 선택을 하기를 좀 강요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비 방법, 그러니까 대비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것도 좀 이따가 얘기를 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결론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 내신이 변별력이 약화가 되었는데 그럼 최저가 강화돼야 되는데 수능도 변별력이 약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고1 과목으로 시험을 본다든지 수학 범위가 줄었다든지 이런 현상. 그래서 일단은 내신과 수능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고1 때부터 보통 고1, 고2 때는 내신을 챙기고 고3 때 수능을 열심히 준비한다. 이게 루트였는데 고1 때 과목을 수능을 보겠대요. 그러니까 고1 때부터 중요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사실상의 수능 대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범위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른 친구들은 고1 조금 평범하게 가는 친구들은 고2 안에 모든 범위를 완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고3 때는 사실 플러스 알파 과목들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형
수능형. 저는 내신을 잘 보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얘기죠. 나는 내신을 잘 본다. 중학교 때 그랬다. 그래서 벼락치기에 좀 특화가 된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내신으로 수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게 아니다. 나는 롱텀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내신을 다 말아먹었기 때문에 이제 수능을 열심히 해야 된다. 나는 정시 파이터. 이런 게 구별이 좀 있었는데 이제 좀 그 구별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냥 내신은 기본이 되었어요. 그냥 2등급, 얘 2등급이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잘했다 이러지만은 지금은 이런 시대가 온 거죠.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2등급이면 옛날로 치면 3, 4등급이니까. 그래서 수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신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 살아있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필터가 빡세졌기 때문에 수능을 못 통과하면은 아무리 면접을 잘 준비하고 내신을 잘 챙겨놨어도 다 무위인 그런 교육과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1 때부터 열심히, 그러니까 내신이지만 수능이다 생각하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능도 내신이지만 수학도 내신이지만 수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수학은 좀 고1 때 널널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왜냐하면 공통수학 1이랑 공통수학 2라는 고1 수학이 수능에 안 들어가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고3 애들도 하고 있는데 고3 애들을 이제 기출을 쭉 풀리다 보면은 한 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출제 기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1 수학을 잘 안 넣거든요. 5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넣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수능이 대놓고 킬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가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변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애들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대학한테 제공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엄청 대놓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안 되고,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고1 수학 껴넣는 겁니다. 고1 수학 애들이 까먹었어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는 애들은 풀 거고 못 기억하는 애들은 못 풀 거예요. 그러면은 못 푼 애들이 많으니까 또 이걸 왜 이렇게 어렵게 냈어? 이렇게 하면은 저 고1 거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고1 범위가 나오는 건 아닌데 고1 수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하는 분량이 좀 많아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면은 고1 때부터 수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수능형 학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갖춰야 될 역량들이 뭐가 있느냐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 한 번에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예시 문제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수학학원이지만 원장님께 죄송하지만 제가 국어랑 사회과학도 문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워낙 이것저것 다 쑤셔보는 기질이라서 하여튼 다른 과목도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기존에는 국어가 독서 영역, 옛날에는 비문학 영역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크게 4가지 지문이 나왔었습니다. 요즘에는 한번 줄어든다기보다는 한번 통폐합돼가지고 4가지 영역으로 정직하게 옛날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3가지 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엄청 길게 나오고, 애들이 한번 반발했었던 적이 있어요. B3 시험지를 큰 거를 갖다 이렇게 넘겼는데, 그러면은 크게 2면이 있고 여기서 단이 갈라졌으니까 4가지 단이 있잖아요. 1, 2, 3, 4줄이 있잖아요. 1, 2, 3줄까지 지문인 거예요.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다 읽으라는 거냐. 근데 이게 조삼모사인 게 그게 한번 길게 나왔으니까 뒤에 있는 지문은 좀 짧았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지를 겁먹은 건데, 하여튼 그런 사례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문, 사회, 과학, 기술, 그리고 정치와 법 다루는 사회과학 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술, 문화 이렇게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이제는 좀 변경돼가지고 인문, 예술, 과학, 기술, 사회, 문화하고서 한번 주제 통합된 게 한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턴가 주제가 통합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였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국어는 뭐 화작이랑 언매가 그걸 구별이 없어졌다 이런 것 빼고는 특이사항이 없는데,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처음 보실 겁니다. 수능으로 출제되는 걸 처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예시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국어 지문입니다. 국어 지문인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대충 얘기를 해드리면 빨간 박스가 있는 게 춘추전국 시대 얘기입니다. 여시춘추 얘기예요. 그래서 인문 쪽이죠.
그러니까 파란 박스 보이시죠? 이게 보이시면은 이게 아시겠지만은 중간에 악보 같은 게 있어요. 네, 예술 얘기입니다. 음악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문 얘기랑 예술 얘기를 한 번에 해놨어요. 그런 걸 가지고 네, 한 번에 3점짜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동시에 사고해야 되는 그런 게 이미 2022년부터 슬슬 나오다가 이게 이번에 이제 지금 고1들이 수능 가서 풀 예시 문항입니다. 통합사회인데요. 살짝 보이시나요? 네, 글씨가 작긴 한데 대충 내용을 얘기를 해드리면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혁명, 어쩌고저쩌고 입헌주의 헌법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법 얘기구나.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근대법 체제하에서는 경제활동이 최대한 보장되었지만 경제 얘기도 살짝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경오염으로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근대법 약간 법과 정치 영역인가 해가지고 1, 2, 3, 4, 5번이 법이랑 정치 이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다가 갑자기 1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기업의 발생 원인으로 오른 것은 1번 불경제가 발생하여 시장 거래량이 사회적 체적 거래량보다 많아졌다. 그러니까 법 얘기를 위에 해놓고 경제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예시문항으로 나왔습니다. 다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가져왔지만 다 이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나는 이거 잘하니까 경제 잘하니까 경제만 해야지 이런 게 좀 불가능해졌습니다. 네, 다 해야 돼요. 다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 오피셜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다 보고 나서 예시문항들을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뭐냐면 압정형 인재를 원하는구나.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 압정형 인재가 뭐냐면 압정이 이렇게 평평한 판이 있고 이렇게 바늘이 하나 툭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 전문가형, 그러니까 바늘형 인간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만 잘하면 되지 이거였는데 압정형 한번 모든 영역을 한번 싹 훑은 다음에 하나만 이렇게 툭 이렇게 있는 이런 인재를 원하나? 제 비유입니다. 이걸 오피셜로 얘기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 밑에 있는 얘기들이 다 그냥 경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 근대법, 환경오염 이런 걸 갖다 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은 어떠냐? 과학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제가 애들이 그 과학 같은 거 가져오면 그냥 질문 받아주고 그러거든요. 시험 기간 때 애들이 얼마나 급한 불이면은 수학 선생님한테 과학을 가져올까 이러면서 제가 받아주는데 이 스펙트럼이 원소별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니까 원소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느 쪽이냐면 화학인데요. 이게 물리 쪽에서 살짝 건드립니다. 네, 물리에서 이제 전자의 그 바닥 상태 이런 거 하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물리랑 화학이구나 이렇게 애들이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보니까 별이 나와요. 항성이죠. 네, 별 반짝반짝. 별 S의 그 스펙트럼 분포가 나오면서 갑자기 지구과학으로 틉니다. 전체로 틀어요. 틀어서 이제 디귿 S라는 별에 포함된 헬륨은 모두 별 내부의 핵융합 반응으로 이루어졌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구과학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리를 잘하니까 물리를 하고 화학을 잘하니까 화학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나고 이제 그냥 대충 모든 과학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되는 그래야 수능 문제가 풀리는 그러니까 하나라도 한 영역에라도 빵꾸가 나면은 그냥 문제 몇 개 틀리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그 2차, 3차의 문제들을 다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변별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구나. 한 과목이라도 빵꾸 나면 시험 문제를 아예 못 풀게 하겠다는 거구나. 네,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좀 잔인하기도 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좀 더 이게 좀 더 부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예시문항들을 한번 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애들 앞길 고생이 좀 심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서도 이걸 푼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능형 학생의 요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형 인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늘형, 난 물리 잘하니까 물리에서 공대 가야지 이게 아니고 르네상스맨이라는 용어가 있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르네상스 시대에 보면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양반들 보면은 다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다 전문가급으로 잘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고 하여튼
사회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전반적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섭렵을 다 해봤어야 되는 그런 르네상스맨형 인간이 지금 수능에서는 좀 더 원하는 인간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 한 분야를 좋아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저 같은 학생들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저는 대학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영어 중에서도 단어 외우기를 가장 싫어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수능 전날까지 모르는 단어를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영어를 망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저는 사회에서 그 사회문화라는 그 사회 과목이 있죠. 사탐 과목이 있죠. 그거를 정말 멸시했어요. 그 다음에 지구과학도 멸시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지구과학은 대학 전공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거든요. 그 대학에 가면 지구과학과는 없어요. 지구과학 교육과가 있죠. 네. 지구과학이라는 건 뭐 어디서 막 위키백과에서 그 대충 이제 주워들은 거. 지구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이 4가지여야 되는데 하나가 비니까 천체랑 지질이랑 묶어놔가지고 짜집기 해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경멸했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저는 일관성 있게 지구과학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고3 때. 네. 저는 지금 학생이었으면 대학 못 갔죠. 그러니까 그런 저 같은 특정 분야만을 좋아하는 그런 학생들이 지금 대학을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탐구 자체를 즐겨야 돼요. 모든 것이 다 궁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과긴 한데 약간 인문 쪽도 기웃거리고 정치와 법 쪽도 한번 기웃거리고 경제 쪽도 한번 기웃거린 어차피 다 봐야 되니까 수능은 과학이랑 사회 다 봐야 되니까 네 호기심이 자체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배경지식도 상당히 좀 깔려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지식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맥락까지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구조화입니다. 구조화.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처음에 이 친구가 처음 왔다. 그래서 처음 책을 나간다 라고 치면은 자 1단원 펴보시면은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막 설명을 해주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저는 처음에 책을 딱 피면 목차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이런 구조야. 너는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통틀어서 6가지 함수를 배울 거야. 그 6가지 함수를 초등 함수라고 해.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거야. 방향성 얘기해 줄 때 잘 들어라고 하면 애들이 안 듣습니다.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목차 외우기를 애들이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목차를 외워야 되는 거야. 저는 그게 구조화랑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6가지 함수,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그릴 수 있니? 두 번째,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수 있니? 세 번째, 그거에 관련된 방정식과 부등식 풀 수 있어? 네 번째, 다섯 번째, 미분할 수 있어? 적분할 수 있어? 요거를 다 하면 고등학교가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반응이 한 3가지로 나뉘는데 아예 관심이 없는 애. 됐고 빨리 설명이나 해주세요. 빨리 진도나 나가죠. 이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언제다. 이게 두 번째 반응이고요. 세 번째. 뭐야? 이거 다 하면 대학 간다고? 괜찮은데? 그 좀 수지가 맞는 장사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3번 친구들이 제 기억으로는 수능을 제일 잘 봅니다. 3번 같은 마인드를 가진 친구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어떤 자신이 있냐면 구조화를 할 자신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떤 가지에서 뭐 1번 가지에서는 80%가 됐고 2번 가지에서는 50%가 됐으니까 2번 가지를 조금 더 하고 1번 가지는 좀 덜 할까? 이런 계산이 되는 친구들. 그리고 자기가 어느 수준까지 왔고 어느 지식까지를 포섭했는지를 아는 친구들. 본인이 메타인지가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잘합니다. 확실히 잘해요. 근데 그걸 대놓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네. 구조화 잘해야 돼. 너 경제만 잘해? 그러면은 다른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네? 넌 수능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시문항에서 그런 게 좀 보이는 거죠. 네. 너 물리 잘해? 너 스펙트럼, 잘해? 그러면은 별에 관련돼서 한번 내볼게. 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내볼게. 너 그거랑 연관 못 시키면 문제 못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 구조화라는 거가 단기간에 생기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좀 생긴 대로 돈다고,
태어났을 때부터 어떤 짓을 많이 했냐면 백과사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화책을 애들이 보통 보는데 그런 문학, 꿈과 희망이 가득한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저는 한 7살 때인가부터 아빠의 백과사전을 이렇게 펼쳐놓고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대요. 이해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랬대요. 그래서 뭐 요트에 달려있는 도체 이름을 다 보고서 좋아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기질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비문학류, 비문학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문학은 안 읽고 비문학만 보고 논문만 보는 그런 기질로 이어져서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러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수학은 못했지만은 그때 어디서 많이 본 논문들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양리기전, 그러니까 약에 대해서 양리기전에 대해서 얘기한다든지 그런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랬었었는데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국어 할 때나 과학 할 때나 도움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따로 국어나 과학에 대한 공부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점수가 좀 나왔거든요. 애들이 다 그래야 된다. 애들이 뭐 5살, 7살 때부터 백과사전을 들춰보는 버릇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독서량이라는 게 중요해 보인다입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왜냐면은 책이라는 건 딱히 영역에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뭐 나는 라틴어 수업에 대한 얘기를 쓸 거니까 라틴어 얘기만 주구장창 해야지. 그렇게 책 쓰면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바티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줘야 그 책이 팔릴 건데 그러니까 독서라는 건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영역에 대해서 뭉터기씩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좋은 창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때 가서 그 생각을 하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못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독서를 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풀고요. 문제를 풀고 있으면 독서를 못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운동도 못 하는데 무슨 독서입니까? 그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저는 중딩 때 많이 책을 읽다가 한번 조금 텀이 난 적이 있었는데 고3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네, 고3 때 비문학 읽으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핸드폰도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핸드폰을 고3 때까지 안 사주셨거든요. 네.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심심해하는 상태가 제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심심하면은 뭐 이상한 짓거리를 계속 찾아서 합니다. 근데 저는 좋은 쪽으로 토즈라는 독서실에 다녔는데 제가 토즈에 일단 인테리어식으로 몇 개 꽂아져 있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리스 여행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었었는데 그걸 읽고서 아 그리스는 정말 돌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가면 진짜 여행이 다 쓸모가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핸드폰이 없으니까 나오는 조그마한 텀에다가 저는 독서라는 걸 집어넣어서 뭐 그렇게 해서 조금 덜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서가 무조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독서를 많이 해놓으면 미리미리 많이 해놓으면 애가 나중에 고생을 좀 덜 하더라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줄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해야 된다는데 스토리텔링이 뭐냐면 그냥 앉혀놓고 누구누구야 뭐 상빈아 너 별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볼래 하면 애가 신나가지고 아 그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스토리텔링이에요. 네, 떠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앉혀놓고 책을 하나도 안 본 상태로 떠들 수 있으면 개념이 다 된 겁니다. 그 구조화도 된 거예요. 그에 관련된 게 뭐가 있는지 요렇게 해가지고 화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애가 뭐 화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지구과학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물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넘어가든지 말든지 하여튼 냅둡니다 저는. 냅둬서 얘가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그냥 지켜봐요. 물론 긴장감을 주면 안 되겠죠. 이제 저희 반에 태은이라는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로 올라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코딩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요즘은 코딩 뭐 해? 이렇게 물어보면 지가 알아서 막 줄줄줄 얘기합니다. 과학은 싫은데 코딩은 좋대요. 네. 그 친구는 코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조화가 돼 있는 거예요. 이 언어는 이래서 싫고 저 언어는 저래서 싫고 파이썬은 메모리 할당 해제가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뭐 용량이 그러니까 느릿느릿해가지고 싫고 C는 메모리 자동 해제가 안 되긴 하는데 빠릿빠릿해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감상을 좀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학교에서 뭐 배웠어? 학원에서 뭐 배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줄줄줄줄 알아서 얘기하는 친구랑 그냥 확실히 구조화에서 차이가 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뭐 소심하든 대담하든 그 본인이 알고 있는 게 넓어지면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면. 근데 그런 거에 자신이 없으면은 실제로 자신이 없는 겁니다. 본인 내적에서도 그런 게 어디까지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어디까지를 모르는지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서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수학 관련해서 좀 시키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제 따로 만든 테스트지인데 빈칸이 되게 많죠. 애들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대충 어떻게 되어 있냐면 61번 고등교육과정에서의 6가지 초등함수에 대해서 분류하시오입니다. 62번 초등함수의 학습 패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애들이 한 줄로 적은 애들도 있고 막 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쓴 예시 답안인데 이렇게 안 쓰면 빠꾸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테스트지 이름이 켠왕이거든요. 켠김의 왕까지. 그러니까 이걸 통과를 못하면 집에 안 보내줍니다. 저는. 꼭 토요일 날 시켜요. 토요일 날 아침에 불러서 너의 토요일이 다 날아가기 싫으면 빨리 하고 집에 가. 이거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미니멀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도 안 할 거면은 이제 수학 개념이 안 된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미니멀하게 적어 놨는데 이것도 못하면 이제 계속 봐야죠. 근데 가끔씩 더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특성에 대해서 더 적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 세 개는 대수함수고 얘 세 개는 초월함수인데 대수함수랑 초월함수랑 엮이면은 일반적인 해가 안 나고 이런 식으로 막 더 적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올라요. 네, 저는 인덱스로 씁니다. 그래서 판단 기준으로 씁니다. 그래서 그런 미덕에 대해서 강조해줘. 너는 더 써야 된다. 더 쓸 수 있어야 된다.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냐. 그러니까 제가 구조화를 테스트할 때 자주 쓰는 지표고요. 그래서 거의 끝까지 왔는데 아까 필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필터라는 게 내신이랑 원래 수능이었는데 그 필터망이 넓어지면서 다른 필터들이 끼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어디까지 파급력이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내신과 수능으로 변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신 범위가 수능 범위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범위는 고1 걸로 과학사회는 퉁치고 수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2 때 거의 다 끝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나머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물리학, 화학,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그 다른 그 사탐 과목들.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 2와 기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신에서 배워야 될 게 수능 범위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수능만 봐서는 이 친구가 물리학에 적합한지 수학과에 적합한지 뭐 공대에 적합한지 이걸 판별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능은 좀 더 제네럴한 일반적인 학문으로 넘어갔어요. 교양 느낌으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알았어. 교양이 있는 건 알겠는데 우리 전공에 맞냐고 이걸 좀 검증하려고 할 겁니다. 수학과면은 당연히 기하랑 미적분 2는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다면? 물리학이라면 물리학과에 올 거면은 넌 당연히 물리학 1, 2를 당연히 수강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할 거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대학별 고사가 비중이 강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해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말이 선택 과목이지 학교에 따라서 어떤 선택 과목은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폐강되기도 해요. 진짜 대학처럼. 수강 인원이 너무 적으면. 그러면은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고등학교를 잘 골라야겠네 까지 내려가요. 안 폐강될 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애들한테 이른 진로 결정을 이제 밀어붙이게 된다는 거죠. 너 고1 때 또는 중3 때부터 고등학교 고를 때부터 너 앞으로 뭐 할 거야. 그거에 따라서 고등학교가 달라져.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택 문제로 좀 넘어가게 될 텐데 이전에는 일반고를 고를 때 내신이 얼마나 수월하냐, 내신 받기가 얼마나 수월하냐 이게 좀 1차적인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육과정, 얘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얼마나 우수하냐, 그리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짜여있고 2학년 때 뭘 하고 3학년 때 뭘 하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좀 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별도의 설명회로 따로 뺐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는 내신 학교야. 내신 잘 보게 해가지고 상위권 애들 대학 보낼 거야. 이렇게 선택했던 고등학교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는 내신 다 박살나게 만들 거야. 여기 주변에 좀 있죠. 여튼 되게 어렵게 내가지고 중앙고 이번에 1등급 대진고죠. 대진고 고1 이번에 1등급 컷이 75점이었나? 그랬습니다. 네, 75점만 맞아도 1등급이 상위 4%예요. 상위 10%죠. 하여튼 그런 학교들, 우리는 수능으로 보낼 거야들을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학교들은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선택 과목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필터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그러니까 학제 편제표를 잘 봐야 돼요. 그런 거를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애들 설득시켜 주세요 하면은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저기 차영쌤이나 다른 선생님들도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님 마음속에 어떤 고등학교가 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은 요 학교를 가도록 설득시켜 주세요 하면은 선생님들이 시켜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설득하면 싸워요. 애를 꼭 혼내고 애가 엄마 뭐라라 이러고 뛰쳐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강압적으로 설득하는 게 낫더라. 네. 그래서 결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본질이 중요하다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어도 학습의 본질, 그러니까 이해하고 그걸 잘 저장하고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줄줄줄줄 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화라는 영역 때문에 더 중요해진 것 같고, 그래서 이해 저장까지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 줄줄줄줄 읊을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한 명 한 명 다 읊는 거를 이제 다 들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시험지를 만든 거거든요. 너 여기다 읊어봐 하면서 그 시험지를 만든 건데, 하여튼 그런 본질이 좀 튼튼해야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재앙이 닥쳐도 대비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학생들이 다 수능형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이 설명회를 기획해봤고요. 네, 저희 카톡도 있고 밴드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인스타도 있으니까요. 네, 좋아요, 팔로우 잘 많이 눌러주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일 안에 그 입학 테스트 신청지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쓰고 테스트 보고 등록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하시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상으로 저희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